그래서 일단 우리는 첫 번째 중간고사를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시험 대비가 아닌 시험 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여기 원래 이 시간에 있었던 학생이든 다른 시간에 있다가 여기로 온 학생이든 어쨌든 의문의 변동은 끝났기 때문에 의문의 변동은 일반적으로 이 두 학교는 지금까지 중간고사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준비는 일단 거의 다 끝났다. 이제부터 하는 것을 바탕으로 열심히 또 공부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열심히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펴시면 16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에 학교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첫 시간부터 막 수업을 엄청 빡세게 하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보통 이름 소개하고 누구다, 수업 방식은 어떻게 하겠다, 개인적인 질문 이런 걸 한단 말이죠. 그래도 두 번째 수업부터는 이제 수업을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어떤 수업을 했습니다. 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좀 친절하게 미리 학사 일정, 그러니까 언제 시험을 볼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험법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런 정보가 나오면 바로바로 선생님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목소리가 좀 안 좋으니까 또 많이 글을 쓰고 할게요. 어제도 오늘이고 역시 여러분들이 항상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멋진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게 아쉽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힘들거든요, 지금. 딱 힘들 때 항상 수업을 하기 때문에. 왜 비웃죠? 이제 내 목소리가 멋진 이것 때문에 웃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16쪽에 있는 확신이 없어도 괜찮아라는 이 글을 사실은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면 문학이 아니에요. 문학이 아니라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이게 수필이거든요. 물론 수필도 뭐 넓게 보면 문학이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는 글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진짜 고등학생 되는 거예요. 아직은 고등학생 아니잖아요. 내일부터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생 생활을 하시기 전에 한번 좀 배워보시고 또 실제로 이게 또 시험법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니까 편안하게 보도록 하시죠. 젊은이가 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시작하는 문장이 있네요. 지금 이 글을 보니까요, 그 아래 부분, 그러니까 9번째 줄에 있는 글에 비해서 글씨체가 좀 작아요. 이거는 실제로 김찬호라는 사람이 쓴 글의 일부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갖다 쓰는 인용 부분이라서 조금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젊은이가 학교를 나와서 제 몫을 하는 성인으로 자라나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단 공부에서뿐 아니라 인생 전반에서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호기심과 흥미를 통째로 동그라미 하세요. 학생은 물론이고 어른이 되어서까지 사실은 호기심과 흥미를 잃는다는 거 이거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그와 정반대의 길로 이끌고 있다. 호기심을 죽이고 세모하세요. 냉소와 무관심. 냉소의 뜻은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차갑게 웃는 것을 말합니다. 냉소와 무관심으로 몰고 간다. 자기가 하는 일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만은 절대로 갖지 말게 해야 합니다. 밑줄.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추구할 만한 매력을 가진 목표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실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곧 고등학생이 됩니다. 몇 시간 뒤면 입학을 하죠. 그렇죠? 12시간 좀 더 남았네. 한 14시간 안 되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생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뭐다? 목표가 있어요. 근데 그 목표가요. 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목표는 사실 목표가 아니에요. 그냥 떠밀려서 하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가졌다 하더라도 실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갖춰야 된다. 라는 말을 누가 했느냐. 그 다음을 보시면 미국의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이름이 조금 특이하죠.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백, 정백 뭐 이런 느낌 아닙니까? 자, 어쨌든 이런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심리학자가 했던 말을 그 위에서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문단에 왼쪽에 여백이 좀 있으니까요. 그 왼쪽에다가 필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심리학자의 글을 인용을 했다는 거죠. 인용을 한 것 자체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과연 이 글 쓴 사람은 인용하는 부분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가, 어떤 효과를 내고 싶었는가. 사실 여러분들 이 글은 수필이지만 문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문학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약간 설명문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어요. 사실 읽어보면. 그렇지만 재미가 없으니까 읽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면 뭔가 재밌게라도 해가지고 사람들의 흥미를 끌어야 된단 말이야. 누군지는 모르죠. 사실 누군지 모르지만 이 심리학자 글을 인용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주고 싶었느냐. 독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었을까? 어쨌든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의 심리학자 미아의 칙센트 미아에 져서 어른이 된다는 것에 실린 글이다. 이 글을 읽으니 오래전에 신문에서 보았던 4컷짜리 만화 한 편이 생각이 난다. 아버지가 컵세. 아버지가 고등학생 아들에게 묻는다. 너 뭐하러 과외하니? 그러니까 왜 과외를 받느냐는 거죠. 아들은 대답한다. 좋은 대학 가려고요.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아버지가 다시 묻는다. 좋은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아들이 다시 답한다. 과외하려고요.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과외를 받는 이유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럼 과외를 받는 이유, 좋은 대학을 가서. 그럼 좋은 대학 가는 이유는 뭐냐? 과외에서 돈 벌라고.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 꿈이 없어요. 바로 이 부분이 청소년들의 목표 없는 삶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청소년은 호기심이 없어. 호기심과 흥미를 잃은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이유는 자신의 뜻을 펼치고 꿈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꿈과 뜻을 정하기 전부터 그냥 공부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야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참 무서운 사회가 된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아도, 물론 공부를 하는 게 당연히 좋죠. 뭐 자신의 노력을 하고 그런 게 좋긴 한데, 공부를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몰려있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마치 막 인생이 망한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냥 시키니까 떠밀려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기 싫어. 그러니까 뜻을 펼치지 않는 거죠. 어린 시절에는 누구나 반짝이는 눈으로 주변 세계를 탐구하고 어른들에게 질문한다. 그런데 점차 환경에 익숙해지고 밑줄 해볼까요? 생각의 집이 건축되면서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집이라는 것이 건축이 된다는 얘기는 정해진 틀로 만들어졌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고정관념을 갖거나 사고의 틀이 고정되면서 뭐 이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질문이 많아요. 귀찮을 정도로 많이 물어봐요. 이건 뭐야? 왜 그래?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는데 여러분들 요즘 부모님한테 그런 거 안 물어보잖아. 그렇지? 어떤 경우는 부모님과 얘기하는 것도 귀찮아하기도 좀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나는 원래 말을 잘 안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말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생각의 집이 건축되면서 그러한 지적 탐구 능력과 욕구가 서서히 쇠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 그런 거지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식이 딱딱한 형식으로 주입되면 안으로부터 솟구쳐 오르는 호기심이 점점 줄어듭니다.
공부가 대입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대학 공부마저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로 해결되는 상황에서 지성은 앞에다가 각진가로 지성은 거의 실종 닫아볼까요? 결국 공부가 자신의 뜻을 펼치고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자신의 적성 맞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공부가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잖아. 집어넣는다? 그러면 지성은 실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도구화된 공부라고 할 수 있죠. 이 도구화된 공부로 인한 문제 1번에 해당이 돼요. 내가 원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공부를 해야만 하니까 하는 거. 도구화된 거죠. 네, 이렇게 도구화된 공부는 열정을 앞에 또 각진가로 여시고요. 열정을 수반하기 어렵다. 요게 2번. 아니 당연하지. 시켜서 하는 건데 머릿속에 막 집어넣기 바쁜데 뭐가 재밌겠어. 3과 무관하게 보이는 지식을 강요받으면서 학업을 냉소적인 태도로 바라보게 됩니다. 진정한 삶은 자, 진정한 삶은 꺽쇠. 진정한 삶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관심사를 따라 생각하고 관찰하고 독서하면 자기 나름의 지성을 일구어 갈 수 있다. 받아볼까요? 자, 꺽쇠친 부분은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삶은 어떻게 일어나는가라고 물어봤죠. 누구한테 물어봤겠어? 독자에게 물어봤다? 그런데 대답을 내가 해. 사실은 독자에게 물어본 게 아니야. 독자에게 말하고 싶은 거를 자기 스스로 물어보고 자기 스스로 답한 거야. 그래서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 진정한 알미라는 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겁니다. 관심이 있잖아요. 관찰해요. 독서해요. 그러면 나름의 지성을 일구할 수 있대요. 그런데 그 실마리는 우연히 생겨날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막 열심히 찾아야지 하지 않아도 우연히 올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우주과학연구소에서 외행성을 연구하는 천문학자 하이디 해머는 어릴 때 부모와 여행을 많이 했는데 참을미가 심했다 그래요. 주위를 돌리려고 창밖을 보다 별자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공부를 하면서 참을미를 잊을 수 있었대요. 신기하네. 다음 주. 그런 습관이 직업으로 이어질 겁니다. 좀 운이 좋죠. 이렇듯 어릴 때 우연한 경험으로 자신의 적성을 깨닫고 그 길로 한결같이 나아가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운을 얻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어린 시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틀어짐 없이 매진하여 성공한 사례들은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줄 수도 있지만 누구는 초등학교 때 이미 자신이 갈 길을 정했는데 나는 고등학생이나 되었는데도 아직도 갈 길을 잡지 못하고 있다니 이게 뭐람 이라는 생각이 주눅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꿈을 빨리 찾는 게 좋기는 좋아요. 왜냐하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가 대학을 간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원하고 내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으려면 그에 맞는 전공을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도부터는 꿈을 찾아서 적성을 찾아서 그거에 맞게 대학을 전공하는 게 좋기는 좋습니다.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국어선생님이 돼야지 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나름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머릿속에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아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나는 왜 모르고 있지? 어떻게 해야지? 나 고민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주눅들지 마세요. 뭐라고 써있나 봅시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30대의 성인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신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얼마 전 밑줄 어느 긴급 구호 활동가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청소년들에게 쓴 칼럼. 지금 이 사람은 자기 글이 되게 짧거든요. 3쪽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 칙센트 미아이 이 사람 글 하나랑 그 다음에 어떤 긴급 구호 활동가의 글 이 두 개를 갖고 와서 내가 볼 때 약간 복붙하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좀 분량을 조절한 것 같은데 그중 학창시절 내내 공부하라는 말만 듣다가 갑자기 가슴 뛰는 일을 해라 라는 말에 당혹해할 청소년들에게 건넨 위로의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가슴 뛰는 일에다 동그라미 할게요.
솔직히 어른들한테, 그러니까 어른들은 뭐 부모님일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고 학원 선생님일 수도 있고 아는 어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뭐라 그래요? 야, 그냥 딴 거 하지 말고 공부 좀 열심히 좀 하자. 막 잔소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맨날 공부해라 말을 듣다가 가슴 뛰는 말을 해라, 아니, 가슴 뛰는 일을 해라 라는 말을 들으면 약간 뭐야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청소년들에게 뭐라고 하나 보세요. 지금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그 방향으로 첫걸음을 떼었느냐가 중요하다. 완벽한에서 꺽쇠입니다. 완벽한 지도가 있어야 길을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수십 가지다. 비행기나 고속철도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국도로 가는 승용차처럼 돌아가는 방법도 있다. 질러 가든 돌아가든 여러분의 인생 표지판에 신의주가 아니라 부산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보이기만 하면 된다. 신의주 어디 있는지 알아요? 북한. 그렇죠. 북한에서 정확히 압록강 근처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표지에 신의주가 아니면 돼. 부산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부산이라는 최종 목적지가 보이기만 하면 된다. 방금 본 이정표의 대전이라고 써도 괜찮아. 왜? 대전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방향은 맞잖아. 목포라고 써도 돼. 목포는 어디 있는지 알아? 자, 부산은 경상도 쪽이죠. 목포는? 아, 이걸 모르네. 전라도입니다. 예, 뭐 모를 수도 있는데 그냥 알아두면 좋아요. 예, 목포는 전라도인데요. 그럼 우리가 뭐야 잘못 온 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놀라지 마. 왜? 어쨌든 우리는 남한에 있잖아. 북한으로 가지는 않았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잘 가고 있다. 적어도 남행선 상에 있으니까 남행선상 내마시고요. 그러니까 일단 목표를 세웠어. 그 목표가 부산을 가는 거래. 근데 부산으로 빨리 가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방향이 유사하단 말이야. 그래서 목표와 같은 방향의 길이야.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부산으로만 가면 되니까 강원도를 거쳐서 부산으로 가든 전라도를 거쳐서 부산을 가든 제주도를 거쳐서 부산을 가든 어쨌든 방향만 같으면 돼. 북한만 안 가면 된다고. 그래서 목표와 같은 방향의 길을 찾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자, 남행선 상에 있으니까 이제 꺽쇠를 닫으시면요. 여기서 이제 질문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내용을 왜 인용했어요? 목표를 가지고 가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갖고 하냐면 지도 얘기를 하더니 부산 가는 얘기를 하더니 비행기, 고속철, 승용차 이런 얘기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산을 갈 때 이러해서 조금 돌아서 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방향을 잘 정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대로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금 도른한이 있더라도 괜찮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러한 것처럼 이것도 이러합니다 라는 내용 전개 방식을 뭐라고 할까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를 모르면 네 글자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음료수를 마시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음료수를 마시는 시간 동안에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담고 있는 바로 그것이 답이에요. 그게 뭐냐? 유추라고 하는 거예요. 유추를 네 글자로 하면 유비, 추리 또는 유비, 추론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분 유추는 기억해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은 이제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황소개구리 아십니까? 황소개구리가 개구리지만 뱀도 먹어요. 근데 걔가 우리나라 애가 아니야. 외국에서 왔단 말이야. 외국에서 들어온 종이 우리나라의 토종개구리뿐만 아니라 토종 뱀도 막 다 잡아먹으니까 생태계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어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우리말이 설 자리를 잃어버렸어. 이게 이러한 것처럼 이것도 이러하다. 이게 유사하고 비슷한 거라고 보면 돼. 그냥 유사하고 비슷한 것을 가지고 그렇구나 라고 추리를 해보는 거야.
이게 이러니까 이것도 이렇겠구나. 이게 유추입니다. 이거는 아셔야 돼요. 유추야? 썼니? 유추? 써야지. 아유. 내가 쓰라고 해야만 쓰니. 빨리 써. 이거 중요한 거야, 이거 진짜. 자, 다음. 청소년기의 인생의 목표를 명명백백히 깨닫고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의사, 변호사, 언론인, 공무원, 교사 등 직업을 말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얘들아, 꿈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절대로 명사로 말하시면 안 돼요. 꿈이 뭐니? 의사입니다. 아니야. 의사는 직업이야. 꿈이 만약에 직업이잖아? 그럼 직업을 갖는 순간 꿈이 없어지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꿈은요? 봉사가 돼야 돼요. 저는 의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사회봉사를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게 꿈이라고. 저는요 공무원이 되었어요. 정말 공무원에 대한 나쁜 인식 같은 것도 있죠. 뭐 공무원은 철밥통이네, 공무원은 시키는 것만 하는 이런 인식을 깨고 사회를 좀 바꿔나가는 그런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꿈이라고. 교사? 저는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아이들의 삶을 바꿔놓고 아이들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꿈이라고 알았지, 얘들아? 과연 그런 선생님이 계시긴 할까요, 요즘? 자,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뭐 계양고와 계산고에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과연 그럴까? 자, 그러나 지금처럼 급변하는 세상에서 평생 몸담을 직업을 찾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인생의 목표는 직업으로 수렴되지 않으므로 의사나 공무원이 되는 것 자체가 꿈인 인생은 궁색합니다. 믿지 마세요. 그 직업을 얻고 나면 더 이상 추구할 꿈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업은 절대로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직업을 얻는 순간 꿈은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많은 대학생이 혼란과 방황에 빠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대학 입학을 목표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이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차라리 목표가 뚜렷했던 수험생 시절에 행복했다고 한다. 그래서 일단 또다시 취직을 겨냥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다. 자, 다음 쪽. 그렇다면 해서 꺽쇠. 그렇다면 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그 무엇이다. 받아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기가 질문되고 자기가 대답을 하지.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하는 자문자답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야. 아까 사용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자문자답의 방식을 사용했고요. 자, 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면 직업 그 자체를 꿈으로 삼기보다 장차에서 자, 요렇게 이제 뾰족한 부두모처럼 생긴 각진가루를 여시면 되겠습니다. 장차 공무원으로서 어떤 정책을 실현하여 지역사회와 시민생활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싶다는 이상을 품어야 한다. 받아보시죠. 이게 바로 가치 있는 삶을 목표로 하는 사례에 해당이 돼요. 자, 공무원에 대해서 한번 봤으니까 이번엔 또 다른 직업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똑같이 의사라 해도 오로지 돈벌이만 혈안이 된 의사와 환자들의 앞에 또 각진거로 여세요. 환자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쏟는 의사 받아보시고 요것 두 번째 예가 되겠죠. 돈만 많이 벌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느낌으로 최선을 다해서 병을 고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지 마세요. 진정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알겠죠? 가치 있는 삶을 꿈으로 갖기 위해서는요, 뭐가 중요한가, 뭐가 중요하지 않은가, 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는 청소년기의 적성검사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 표대를 확인했다면 전공이나 직업에 대한 확신이 다소 불투명해도 크게 상관이 없다. 이미 우리의 꿈은 어떤 전공이나 직업에 머무르지 않으며 그 꿈을 실현하는 길은 여러 갈래로 나있기 때문이다. 밑줄 합니다.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얼핏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좁은 새끼를 찾아내고 없는 길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열정이 있다는 얘기야. 열정을 가지고 안 보이는 길도 갈 수 있고요. 없는 것도 뚫어버릴 수 있는 게 바로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딪히는 난관에 좌절하지 않고 난관에 대모하세요. 어려운 고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난관에 좌절하지 않고 실패를 무릅쓰고 계속 전진하는 힘도 바로 그런 열정에서 솟아오릅니다. 열정 동그라미 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꿈을 가져야 되는데 그 꿈을 갖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간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가지고 열정을 갖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좀 뻔한 얘기인데요. 뭐 좋은 내용이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또 종종 또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또 안 하기도 좀 뭐해서 일단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32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뭐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이 있는데 이것도 물론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이게 중요도에 비해서 좀 길어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내용이 기니까 일단 요거는 나중에 시험법이 확정되면 그때쯤 하도록 하고요. 넘어가세요. 쭉 넘어가셔서 어디를 가시느냐? 68쪽 가시겠습니다. 자, 68쪽의 B를 한번 볼게요. 누가 썼습니까? 정지용이 썼습니다. 자, 정지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혹시 뭐 아는 사람 있을까요? 뭐 몇 년대에 주로시를 썼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유재훈 어디 써있죠? 여기요. 어디? 아래 오른쪽 아래. 아이, 알았어요. 1930년대 주로 시를 쓴 사람이에요. 시를 잘 써요. 이름부터가 지드래곤 아닙니까? 뭐 정지드래곤 또는 뭐 스탑드래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정지용. 자, 이 사람이 1930년대 시를 썼는데 시를 잘 씁니다. 그런데 이 시는 30년대는 아니고 41년 시기는 해요. 그런데 일제강점기긴 하지만 꼭 그때 뭐 일제에 정하는 시를 써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비가 내리는 이 시를 한번 써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한 의미 볼 필요 없어요. 그냥 비라는 것이 어떻게 내리는지를 잘 묘사하는 시거든요. 근데 그 묘사만 잘 보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쓸 게 많으니까 좀 힘들어도 잘 따라오세요. 1년 돌에 그늘이 차고 벌써 1년 끝났어. 좋아. 정말 짧아. 돌에 두 글자가 한 행이야. 금방 끝났어. 그늘이 차고라는 것이 shadow is cold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늘이 생겼다. 그늘이 차올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목이 비니까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이 껴서 어두워졌나 보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2년은 쓸 게 없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년 볼까요? 따로 몰리는 여기를 필기해야 되겠네. 자, 따로 몰리는 에다 밑줄 해보세요. 아까 잘못 눌러가지고 그 앞 시간에 녹화가 하나 안 됐거든. 되게 불안하네. 자, 따로 몰리는 소소리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소소리 바람이라는 것의 뜻만 한번 들어보세요. 뭐 안 써도 돼요. 소소리 바람은
이른 봄에 부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양력 3월이니까 뭐 나름 봄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추워. 오늘도 뭐 글쎄 오늘 내가 지금 날씨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2도 정도 될 것 같고 선생님이 오늘 8시 50분 정도에 출근을 하거든요. 일요일마다. 그때 영하였어요. 좀 추워. 그래서 이 소수리 바람은 이 이른 봄에 뭔가 이렇게 살속을 파고 들어가는 그 추운 바람을 소수리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건 그냥 넘어가요. 그냥 추운 바람이고. 따로 몰림이가 돼 있단 말이야. 자, 바람이라는 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바람이라는 것은 보통 촉각으로 봅니다. 피부로는 느낄 수 있죠. 근데 그 바람이라는 것이 어딘가에 따로 몰려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쓰시면 돼요. 바람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표현을 했죠. 요 정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바람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먹구름이 차고 바람이 부는 거기까지만 왔죠. 비가 내리기 직전까지는 왔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제 비가 내려야 되겠죠. 자, 비가 이제 어떻게 내려요? 비가 동일하게 이렇게 내리지 않아요. 그렇죠? 빗방울이 다 다르게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빗방울들이 그러는 거야. 내가 먼저 갈 거야. 내가 먼저.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거니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시는 상당히 간결해요. 그래서 여백이 많죠. 여백이 많다는 얘기는 쓸 자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많이 써봅시다. 앞서거니 하여 오른쪽에다가 2개를 쓸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일단은 저기 설명한 대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빗방울이 앞다투어 내림 이렇게 할게요. 좀 짧게 씁시다. 빗방울이 앞다투어 내리는 모습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라는 느낌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도 써야 되겠죠? 근데 두 번째는 지금 안 쓸 거야. 우리 이제 시를 해석할 때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 앞에 이제 두 학생은 선생님이랑 오래 안 했잖아. 사실은 너희들이 오기 전에 10일, 11일, 1, 2, 4개월 동안 현대시 연습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시를 해석을 할 것인가를 좀 봐야 그래야 문학을 보는 눈이 생기는데 좀 그 과정이 좀 없어져서 좀 아쉽긴 해요. 시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3월 28일 모의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어떤 시가 나와도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필요하면 뒤에를 읽고 앞으로 오셔도 됩니다. 일단 앞서거니 하여라고 되어 있을 때 빗방울이 앞다투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다음 꼬리를 치날리어 세우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것도 두 가지를 쓸 건데요. 그림부터 한번 보세요. 비가 떨어졌죠? 여기 이제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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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마치 물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 꼬리를 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거죠. 그래서 꼬리 치날려 세우고 이거는 뭐 자리 뭐 왼쪽이든 뭐 오른쪽이든 그냥 자리인데 쓰시면 돼요. 자, 1번. 빗방울이 튀어오르는 모습. 이런 모습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아니 물론 눈에 보이지만 눈에 좀 잘 보이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시각화를 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도 2번이 있겠죠. 자, 꼬리를 치날려 세우고 종종 다리 까칠한 이게 이제 정정정정정정 정정정정 이렇게
산세 걸음걸이 요것도 두 개 쓸 거야. 1번 보세요. 산세 걸음걸이란 말이 나왔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는 다 뭘로 해석하고 있어? 여기서부터 빗방울 이렇게 해석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산세 걸음걸이도 여기도 빗방울을 비유하는 표현이겠구나 라고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해석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해석을 하실 때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하면 이걸로 밀고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산세 걸음걸이도 뭘로 봐야 돼? 빗방울을 비유하는 표현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자, 빗방울 떠져. 마치 산세가 쭉 이렇게 아시겠죠? 알겠어 모르겠어 빨리 안다 그래 진짜. 왜 알죠? 그러니까 비가 마치 산세 가는 거 그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빗방울이 점차 세차게 떨어지는 모습. 빗방울을 산세인 것처럼 표현했죠. 그러니까 사용된 비유법 뭐라고 봐야 돼? 살아있지 않은 것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했잖아. 의인화. 의인화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보다 범위가 좁아요. 나는 살아있지 않은 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표현한 것을 물어봤어요. 알겠습니다. 그거를 활용법이라고 해요. 알아두세요. 이제 내일부터 고등학생이야. 자, 그러니까 활용법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빗방울은 살아있지 않아요. 근데 살아있는 동물처럼 표현했죠. 활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도 2번. 자, 지금 우리가 먼저 필기를 세 군데에 걸쳐서 다 두 개씩 필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만 일단은 밀고 나갔습니다. 빗방울, 빗방울, 빗방울이죠. 아이고, 이게 뭐야? 빗방울? 빗방울 물 2라고 써야 되는데 아이고 왜 이렇지? 자, 그럼 이번에는 다르게 해석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4연의 산세 걸음걸이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거 다 배제하고 뭐야 산세에 대한 얘기였잖아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잘 들어 4연에 있는 부분부터 필기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2번부터 필기할 거야. 다른 필기하면 안 돼. 4연의 2번이야. 이거는 빗방울을 튀기며 바쁘게 가는 산세의 걸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한 거야. 이거는 그냥 비가 오니까 비 피하려고 이거 막 빨리빨리 가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사면에 그 꼬리 치날겨 세우고 거기 2번에 쓸 거예요. 꼬리 치날겨 세우고 여기는 그냥 그대로야. 꼬리를 치켜 세우고 가는 산세 모습이겠지? 어렵지 않지? 그럼 이제 앞서거니 하여의 마지막 2번을 쓰면 이제 다 완성이 됩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비를 피해 도망가는 산세의 모습이죠. 내가 먼저 갈 거야. 이게 산세였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됐으면 이제 쓸 거는 많이 썼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80%가 다 여기 있었어요. 좀 이제 여기가 힘들었죠. 이제 오른 페이지는 오른쪽은요 이제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비가 내렸으니까 이제 물줄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여울지어 수척한 다시 할게요. 여울지어 수척한 흰 물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광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생긴 수도관이 있다고 합시다. 물이 이 방향으로 흐른다고 합시다. 여기가 지금 좁아지는 부분이죠. 좁아지는 부분의 물의 속도는 넓은 부분에 비해서 속도가 어떨까요? 빨라요. 훌륭한 학생. 좁아지는 곳이 더 빠릅니다. 이거 무슨 누구의 법칙인지 알아요? 몰라요. 베르누이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그럼 지금 들어보십시오. 베르누이의 정리에 따르면 이렇게 좁은 곳에서 물의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냥 듣기만 해. 좁은 데가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동압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렇다 그래요.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나중에 혹시라도 뭐 그랬었나? 뭐 그냥 이 정도만 아시면 독서 지문 풀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다. 그래서 이렇게 좁아지는 부분의 물살이 빨라지는데 이런 물살이 빨라지는 지점을 뭐라고 한다? 여기를 여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울 지연하는 것은 물살이 조금 이제 빠르게 흐르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비가 많이 왔으니까 근데 그 물줄기가요 막 두껍진 않아요. 밑줄 수척한 흰 물살이라고 돼 있죠. 자, 수척하다는 게 뭐야? 말랐다는 얘기야. 얼굴이 수척해 보여. 얼굴이 말랐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수척한 흰 물살이라고 했으면 물줄기가 흐르는 그 모습을 사람처럼 표현했잖아. 그럼 이건 뭐가 사용된 거야? 의인화. 네, 이건 의인화가 되어 있어요. 이건 어렵지 않았죠? 그렇다면 이제 물줄기가 막 두껍게 흐르는 건 아닙니다. 가늘게 흐르는 모습을 사람처럼 표현했기 때문에 의인화라고 했고요. 또 한 번 갈갈이 손가락을 폈어요. 자, 물줄기가 가느다랗죠? 물이 막 펄펄 흐르는 게 아니야. 비가 내렸더니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흐르다가 막 갈래갈래 흘러. 이거를 갈갈이 손가락 펴고라고 돼 있어. 여기도 의인화야. 손가락은 사람만 있잖아. 자, 의인화 했고요. 비가 막 내렸고요. 멎은 듯 멎는 것 같더니 새삼 듣는 빛낯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단어 하나 나왔습니다. 듣다의 뜻이 오른쪽에 나와 있어요. 눈물 빗물 땅의 액체가 방울져 떨어지다. 이게 듣는 입니다. 요거 알아두면 좋아요. 우리가 듣다라고 하면 귀로 듣는 것만 생각하는데 땀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땀이 듣는다. 비가 떨어지다 비가 듣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게 뭔 소리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이렇게 방울져서 둥글둥글하게 내리는 거를 듣는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멎은 것 같다 다시 비가 오는데 붉은 잎이라고 되어 있어요. 잎 밑줄. 자 봐라. 시에서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왔다. 반복이 됐죠. 반복이 되면 안 써도 되긴 하는데 무조건 운율 형성.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운율 형성이라는 것보다는 뭐가 중요하느냐. 붉은 이파리 하나마다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붉은 잎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반복을 했고요. 잎사귀마다 떨어지는 빗방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떨어지는 빗방울을 이파리마다 떨어진다고 반복을 통해서 보여준과 동시에 소란이 밟고 간다. 잘 들어. 내가 발음 어떻게 했어? 밟고 간다라고 했어. 리을 비읍을 무엇으로 읽었습니까? 그러니까 비읍으로 읽었다는 얘기죠. 리을 비읍은 기본적으로 뭐였죠? 리을로 읽어야 돼요. 근데 얘는 왜 그렇게 읽었죠? 이 글자인 경우에 리을 비읍 위에 비읍과 아가 있는 이 글자인 경우에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애가 오면 오히려 얘를 비읍으로 읽어야 되는 무슨 현상? 리을 비읍 중에 하나를 떨어뜨리고 이게 탈락 맞는데 좀 구체적으로 탈락 중에서 리을 탈락이라고
음은 탈락은 맞는데 자음군 단순화라고 했었죠. 아, 자음군 단순화. 그 다음에 밥 다음에 어떻게 읽어요? 꼬. 꼬라고 읽으면 무슨 현상이에요? 된소리 대이. 아시겠죠? 음운의 변동은 진짜 중간고사에 나올 확률이 거의 80%야. 진짜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재수 없으면 기말이고 웬만하면 중간이야. 기억해야 된다. 자, 소란이 밟고 간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소란이 막 밟고 막 가는 거잖아. 빗줄기가 탁탁탁탁. 그러니까 빗줄기가 어떤 거야? 붉어졌어. 붉어진 빗병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 소란하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떤 감각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아니. 아, 청각이잖아요. 소란하다는 것은 청각이고요. 밟고 가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시각이죠. 그리고 사람만 밟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비가 밟고 가는 것을 표현했잖아요. 사용된 표현은 뭐라는 거예요? 아니야. 사람만 밟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죠? 활유법. 네,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활유법, 의의법을 굳이 구분해서 뭐 문제를 내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있자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몇 개만 더 쓰고 이제 쉬운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글의 성격을 한번 보실 건데 그 여백이 많잖아요. 뭐 여백 아무데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격은요. 이렇게 청각적이고 시각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으니까 상당히 감각적으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감각적이라는 말은 센스 있는데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시에서 센스가 있다는 게 뭔 의미야? 여러 가지 다양한 심상이 생겼다는 거야. 그게 감각적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한 편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설명을 했어요. 그거 뭐라 그러죠? 두 글자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표현해서 막 상상이 되는 막 그런 그거 뭐라 그러죠? 뭐 한다 그러지? 이거 알 텐데. 이슬. 농담도 잘해. 아유, 답은 언제 말할 거야? 농담하지 말고 답을 말해야지. 미사. 성당다니니? 사는 맞습니다. 묘사. 묘사지야. 감각적이고 묘사적입니다. 지금 비가 오기 전, 비가 오는 중, 비가 멈추고 다시 비가 오는 그런 상황을 잘 묘사를 했어요. 뭐 여기까지는 뭐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요. 그렇죠? 비 오기 전, 비 오고, 비 멈추고, 다시 오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묘사가 되고 있는 거고요. 따로 쓰지는 않겠습니다. 시행 하나하나가 상당히 짧죠? 간결하다. 뭐 이건 넘어가시고 이게 중요해요. 화자의 감정이 화자의 감정이 잘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걸 뭘 했다고 할까? 감정이 어떻게 뭐 됐다? 절제됐다. 요게 중요해요.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지용 시에서 그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다 그러진 않은데 그래서 요거는 일단 보기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에요. 요거는 좀 기억하셔야 돼요. 감정 절제. 감정 절제가 이게 나왔나 싶을 정도라니까. 묘사만 하고. 자, 이렇게 뭐 나름 작품 2개를 봤다고 해야 되겠죠. 스피너나 시안을 봤습니다. 1교시도 선생님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 그럼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